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울산과학기술원의 탄소중립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송창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탄소중립과 대기 환경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후변화 대응이나 탄소중립 대응과 대기 오염을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기후변화라든지 탄소중립과 대기오염, 대기환경에 그런 걸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과연 그 에너지는 결국 에너지와 관련된 일들인데 그 에너지는 우리 지구의 에너지원은 뭘까? 그런 걸 좀 고민해 보면 유일한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그렇죠. 우리 지구가 결국은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밖에 없죠. 근데 태양은 잘 아시다시피 한 표면의 온도가 한 6,000도 정도 됩니다. 6,000도. 근데 6,000도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6,000도의 온도에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방사를 하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복사 에너지라 그러는데 그 에너지 6,000도의 그 높은 온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우리가 태양빛이라고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 지구까지 도착했을 때 결국은. 근데 6,000도라고 느끼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 지구까지 오면서 지구까지 왔을 때 6,000도의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싣고 오느냐? 그게 가시광선에 가장 많이 싣고 옵니다. 가시광선. 그리고 두 번째가 자외선, 세 번째 적외선 형태로 에너지를 싣고 오는데 여러분들 그 가시광선은 이름 그대로 볼 수 있는 광선이잖아요. 사람 눈에 감지가 가능한 광선이죠. 근데 왜 사람 눈에 보일까요? 그런 의문 한번 가져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싣고 오는 게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그 파장대의 빛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싣고 오는데 사람이나 동물들은 대부분 가시광선을 볼 수 있어요. 감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사람이 그 태양에서 오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감지를 못한다면 생존에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진화를 한 거 아닌가? 아니면 또는 가시광선을 감지할 수 있는 동물들,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만 살아남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그 태양으로부터 이제 빛이 출발을 해서 지구에 도착을 할 때 대부분 진공 상태인데 지구에 도착을 하게 되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기라고 합니다. 대기. 대기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우리 대기오염 물질인 NO2, SO2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오존도 들어있고. 근데 과연 통과를 할까요? 그런 기체의 분자들을 이 가시광선은 뚫고 우리 눈까지, 우리 지표까지 도착을 할까요? 도착을 합니다. 이 가시광선은 대부분 이 지구 대기하고는 관련 없이 지구 대기를 싹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지구 대기 흡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대부분 통과를 하는데 자, 그러면 태양은 아까 6,000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시광선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싣고 온다. 그런데 지구의 온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구 표면의 온도는 한 10몇 도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 10몇 도 되는 그 물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될까요? 그것은 가시광선을 지구가 빛을 발하지는 않잖아요. 지구에서 빛이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지는 않죠. 온도가 6,000도까지 정도 올라가야 발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구에서는 적외선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도 적외선이 나오죠. 그렇죠? 적외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적외선이라는 광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적외선은 문제가 있어요. 지구 대기에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그래서 특히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이야기하는 오존 같은 데 흡수가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우리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어쨌든 적외선은 지금 저 지구 대기에 의해서 흡수가 좀 잘 된다라는 게 있고, 다 그러면은 자외선은 어떨까요?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훨씬 에너지 강도가 센 물질입니다. 센 빛입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 강도가 큰데, 이 자외선은 역시 태양에서 같이 태양 에너지를 싣고 오는데, 이 자외선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쏘게 되면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피부에 노화라든지 암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 지구 대기의 상층에 있는 오존에 의해서 대부분 흡수가 돼 버립니다. 자외선은. 그래서 우리 지표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데까지는 대부분 도착을 안 하는데 일부 자외선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층의 오존이 문제가 생기면 없어지면 자외선이 그대로 통과해서 우리 지표면까지 다 도착을 하죠. 그러면 우리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동식물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들어보셨죠? 남극의 오존홀 문제. 남극의 오존홀이 점점, 그러니까 오존홀이라는 것은 오존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존이 없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상식적으로 자외선은 좀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UV라 그래서 울트라바이올릿이라고 하는데, UV 이게 이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외우실 때 A는 에이징, 그러니까 우리 피부의 노화를 촉진하는. 그다음 B는 버닝은 화상. C는 캔서, 피부암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가장 에너지가 센 게 UVC가 되겠죠. 그렇죠? UVC는 거의 우리 지구에 도착을 안 합니다. 오존에 의해서 다 흡수가 돼요. 대부분. 근데 UVA하고 B는 조금 소량이 통과가 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다음에 보면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들, 그리고 지구 대기의 구성 물질은 뭐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원소별로 해보면 이게 인체의 구성 요소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아마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한 4개 정도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로 이루어졌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CHON으로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자, 지구 대기는 어떤가? 지구 대기는 질소하고 산소로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거의 다. 그 두 개를 합치면 거의 99%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 특히 지구 대기는 질소가 78%고 산소가 21%니까 합치면 거의 99%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은 이런 물질들의 산소가 결합하면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대부분 연소라고 부릅니다. 연소. 그래서 이 산화 반응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산화 반응이라 그러는, 산화라는 건 이제 산소가 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소가 대표적인 산소가 결합되는 격렬한 산화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물질들의 산소가 붙으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왜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시광선은 어때요? 대부분 지구 대기를 통과합니다. 흡수가 안 돼요. 자, 그러나 이 가시광선은 그러니까 방향이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구는 온도가 아까 10도, 20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시광선을 방출할 수가 없어요. 적외선 형태로만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에서 우주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적외선은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나 수증기에 의해서 흡수가 돼 버려요. 흡수가. 자, 그러면 원래 지구의 온도가 변하지 않으려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지구에서 적외선 형태로 다시 우주로 내보내는 에너지 양이 100이 돼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구가 받은 에너지가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하고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지구가 받는 에너지는 태양은 변하지 않으니까 일정하죠. 일정하게 오는데 이 우주로 나가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증가를 하면 아까 적외선 형태로 우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흡수를. 그러면 흡수를 해버리니까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예를 들면 99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결국은 이 같아야 되는 이런 평형 상태가 깨어져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평형이 깨지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이런 지구 온난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시 우리가 아까 CO2라든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랬죠. 이산화탄소가 점점 지구 대기에서 농도가 높아진다. 그런 말은 C에 O2, 산소가 붙은 게 많아진다. 그런 뜻이죠. 근데 대부분 아까 우리 그 동식물에 가장 많은 게 뭐였죠? 원소가? 탄소, 수소, CHON, 질소.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탄소가 있죠. 탄소가 연소 반응을 한다? 그런 말은 C에 O2가 붙는 거예요. 그게 CO2가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동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N이 있었죠. 질소에 그 O2가 붙으면 NO2. 우리가 잘 아는 이산화질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동식물체들이 연소라고 하는 산소하고 붙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필연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화석 연료 사용이 점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CO2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화석 연료는 우리가 석유라든지 석탄이죠. 근데 이것은 대부분 우리 고생대 중생대 때 지각에 침전된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들에 의해서 생기는 게 이제 석유나 석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산소가 붙으면 이산화탄소가 된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결국은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 뭐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이게 그 그래프로 돼 있어서 좀 보시기가 그런데 이 그래프의 X축 아래 X축은 오른쪽 0이라고 돼 있죠. 0. 그 왼쪽으로 갈수록 1, 2, 3, 4, 5, 6, 7, 8, 9, 10 돼 있는데 이것은 천년 단위입니다. 천년 단위. 그러니까 1이 천년 전. 여기 4 그러면은 4천년 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Y축은 우리 보시면 CO2 농도가 되는데 잘 보시면은 불과 한 100여 년, 200년 전까지는 그냥 늘 그대로 한 270, 80 정도를 유지를 해요. 그 CO2 농도가. 그런데 한 200년, 100년부터 어떻게 되나요? 이게 급격히 올라가죠. 자, 이게 우리가 자연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이런 바늘처럼 생긴 이 증가를 이건 감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연이. 그러니까 자연의 고요했던 평형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200년만 확대를 해보면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 우리 200년만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 연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지구의 지질학적 연대라고 이야기하는 한 1000년, 2000년, 만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확대를 해놓으니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1000년 단위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바늘처럼 올라가죠. 이것은 우리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이 그림을 보시면 바늘을 보시면은 이 바늘이 꼭 우리 지구의 평형이라고 하는 풍선을 찔러서 터트려 버릴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시면 심각성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CO2라든지 그런 것들을 증가를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과연 그럴까? 그래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시뮬레이션을. 근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 이 오른쪽 그래프가 좀 어렵긴 한데 오른쪽 그래프의 이 까만색은 온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온도가 증가하죠. 시간에 따라서 1850년대부터 2020년까지 보시면은 쭉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최근 들어서 급격히 온도가 올라가죠. 까만색. 근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 활동을 넣은 시뮬레이션과 그냥 인간 활동을 안 한 시뮬레이션 두 개를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여기 하늘색 이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인간 활동을 뺀 시뮬레이션 결과고 우리 좀 주황색으로 돼 있는 게 인간 활동을 넣은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의 온도 증가를 완벽하게 재현을 하고 있죠. 자연 변동으로만은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까만색을. 근데 인간 활동을 시뮬레이션에 넣어주니까 이게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 이 온도의 증가는 결국은 주범은 뭐다? 인간 활동이다. 인간 활동에 의한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 이게 이제 결국은 기후변화의 주범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온도가 한정없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가 되죠. 파괴가 되는데 우리가 이 복원력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시 되돌아오는. 그러니까 좀 궤도에서 벗어났더라도 다시 되돌아오는. 그래서 우리 스프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스프링을 늘렸다가 하면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다가 다다다다다 해서 어떤 상태에 딱 이렇게 멈추죠. 한 중앙에. 근데 이것을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복원력.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스프링을 과도하게 늘려버리면 다시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죠.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다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돌아올 수 없는 상황, 한계점이 우리 온도 증가를 과학자들은 몇 도로 보고 있느냐? 1.5도 또는 1.5도에서 2도 정도, 맥시멈 2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지구적으로 1.5도 이상은 올리지 말자. 지구의 온도를. 그래서 1.5도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나라들이 유엔의 기후변화 협상이라는 테이블에서 갖고 있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1.5도 목표. 1.5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말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쭉 이제 시간에 따라서 2050년, 30년, 2100년까지 쭉 되는데 현재에서부터 온도 쭉 올라가서 이게 이제 1.5도예요. 이게 딱 멈추는 게 1.5도로 딱 멈춰야 되는데 이걸 멈추려면 그 밑에 아래 이게 좀 그래프가 좀 복잡한데 이것은 CO2의 배출량입니다. 배출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수직으로 감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2050년 정도에는 0이 되도록 만들면 여기 파란색이 있고 까만색이 있잖아요. 이 파란색을 따라가면 온도가 이쪽 파란색 계통으로 1.5도 이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까만색을 따라가면 이 까만색 계통으로 오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 놀랍게 아주 빠르게 CO2를 감축시켜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2050년에 정도에는
거의 배출을 하면 안 된다. 만약 이걸 배출을 하게 되면 온도는 쭉 1.5도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라는 이 그래프가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만은 일단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2050년 탄소 중립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2050 탄소 중립을 이루게 되면 온도가 이렇게 그 1.5도까지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1.5도로 유지하는 이런 그 그래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삼는 가장 바람직한 온도 증가의 곡선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그러려면 말씀드렸다시피 CO2를 이렇게 감소를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리 협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우리 전 지구의 지도자들이 합의를 해서 우리가 파리 협약이라고 하는 이 협약을 맺었어요. 이 협약을. 그래서 이 협약을 맺어서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이 2050년까지 탄소를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그 배출되는 것과 흡수되는 게 같아지는, 0이 되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넷제로 또는 탄소 중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중립이라는 게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 이걸 탄소 중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50년, 60년대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협약을 맺었다. 이게 파리 협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우리 기후변화 탄소 중립의 정책은 이 파리 협약에 어떻게 보면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제목이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과 대기오염이잖아요. 대기오염, 대기환경. 근데 대기오염은 탄소 중립 또는 기후변화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대기오염 물질 또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의 그 화학적 수명을 좀 알아야 됩니다. 수명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다는 뜻이죠.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물질로 바뀌어버리면 이제 죽는 거죠. 수명은 끝이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이게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얼마나 퍼져나가느냐.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퍼져나가느냐. 그다음에 이쪽 Y축 밑에 있으면 이게 아주 우리 지역적인, 아주 국지적인 수준이냐, 퍼지는 게 그런 뜻인데, 이게 보면은 CO2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200년 정도, 150년에서 200년 정도 수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잘 안 변해요. CO2를 화학적으로 바꿔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바뀐다.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200년 정도, 150년에서 200년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구의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0년 전에 배출된 CO2라는 어떤 CO2 기체가 지금 우리 150년 전에 어떤 우리 선조들이 배출했던 CO2가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CO2는 전 지구적으로 넓게 퍼져서 균일하게 혼합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어떤 지역에 뭉쳐 있는 게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잘 혼합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보시면은 수명이 긴 기후변화 물질, 이것을 우리가 보통 그린하우스 가스, 온실가스라고 그냥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CO2, 메탄, N2O, 그다음에 그 3종의 F가스 뭐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보통 GHG,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온실가스, 우리나라 말로. 자, 그다음에 이쪽 이제 조금 수명이 짧은 걸로 한번 내려와 볼까요? 수명이 짧은 것 중에 한 몇 달에서 1년 정도 가는 게 CO라는 일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CO2하고 비슷하죠, 화학식이? 그러니까 이 수명이 깁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수명이 짧은 거 오존은 뭐 한 몇 주 정도 가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더 수명이 짧은 거 아까 우리 김선태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수명이 오존보다는 좀 더 짧아요. 이 미세먼지보다 수명이 더 짧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뭐 NO2 이런 거, SO2, NO2
이런 것들은 수명이 더 짧아요. 그래서 이 더 짧은데 이런 그 대기오염 물질이 기후 변화를 유발하느냐? 결론은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명이 짧은 기후 변화 물질.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단기 체류. 그러니까 그 대기 중에 체류하는 게 짧다는 거죠. 단기 체류,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 기후 변화 유발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SLCP라고 부르는 약어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단기 체류 기후 변화 유발 물질 위에 돼 있죠. 단기 체류 기후 변화 유발 물질. 이게 이제 기후 변화를 유발을 합니다. 이게 기후 변화를.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자, 한번 보시죠. 이거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CO2는 아까 굉장히 수명이 길었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면은 CO2의 배출을 지금 2020년에 CO2를 0으로 만들어 버려요. 배출하는 거 0으로 만들면 대기 중에 농도가 뚝뚝뚝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150년, 200년에 배출된 CO2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를 안 할 뿐이지 한 50년에서 100년 정도는 그 농도를 대기 중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이게 이 빨간색 점선에 이게 농도인데 농도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제로라고 돼 있죠. 제로는 배출을 0으로 만들어 버렸을 경우에 농도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산화질소 또는 이산화황 그런 것들은 그 아까 수명이 하루도 안 되죠. 하루 남짓 뭐 몇 시간에서 하루 남짓 되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배출을 0으로 만들어버려요. 0으로 만들면 우리 대기 중에 농도가 뚝 바로 떨어집니다. 바로 떨어지죠. 이걸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CO2는 지금 0으로 만들어도 증가를 안 할 뿐이지 대기 중에 농도가 계속 유지를 합니다. 한 100년에서 50년에서 100년 정도. 그러나 이 단기 체류 아까 대기오염 물질 그러니까 그 수명이 짧은 기후변화 물질은 지금 바로 배출을 0으로 만들 바로 농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지금 이게 그 Y축이 온도잖아요. 온도가 지금 까만색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CO2를 줄이는 노력도 안 하고 이게 블랙 카본이라 그래서 껌댕인데 대기오염 물질 또는 메탄 이런 대기오염 물질을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워요. 우리가 감축을 안 해. 배출량을. 그러면 쭉쭉쭉쭉 온도가 올라가죠. 올라가서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이게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끝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CO2를 강력하게 규제를 해요. 배출을. 규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50년, 100년 정도는 농도를 유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농도를 계속 유지하다가 한 50년쯤 지나면 그때부터 이 농도가 이제 서서히 줄어들면서 온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레퍼런스보다 온도가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짙은 파란색은 당장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기후변화 유발 물질을 감축을 하면 바로 떨어져요. 온도가. 올라가는 폭이 확 줄죠. 온도가 올라가는 폭이. 확 주는데 한 50년 지나면 CO2를 감축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온도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은 이 하늘색이 가장 바람직한 그래프인데 CO2 대책하고 우리 대기오염 물질 대책을 같이 할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1.5도에서 2도 정도 상승에 묶어둘 수 있다. 아까 1.5도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묶어둘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대기오염 물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온실가스를 동시에 감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뭐냐?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 우리 그 기후변화 유발 물질, 그 수명이 짧은 기후변화 유발 물질을 우리가 감축을 하면 아주 단기 50년 내에 단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효과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CO2를 감축하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CO2까지 감축을 지금부터 하기 시작하면 장기적인 효과까지 같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뭐 좀 시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 기후 변화가 대기오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걸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서로 영향을 미쳐요. 또 중요한 게 보면 여기 빨간색이 온도고 파란색이 오존 농도입니다. 보시면은 그래프가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오죠. 오존이라고 하는 우리 대기오염 물질은 온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오존은 아까 어떤 작용을 한다 그랬죠? 자외선을 흡수한다 그랬잖아요. 자외선을 흡수하면 대기 중에 오존이 있는데 자외선을 흡수를 하게 되면 대기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존은 그냥 온실가스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존 농도가 증가해. 오존 농도가 증가하니까 온실가스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온도가 더 높아져요. 더 높아지면 어때요? 오존이 더 많이 증가해요.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온실가스 흡수원입니다. 흡수라는 거죠. 방출이 아니라 흡수, 빼내는 거죠. 근데 우리 오존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이 식물에서 나오는 우리 그 피톤치드와 같은 우리가 휘발성 물질이 있는데 냄새나는 우리가 피톤치드 상당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게 오존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식물체의 기공이 커져요. 그러면서 이 피톤치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휘발성 물질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많이 배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오존이 증가해. 오존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온도가 증가해요. 온도가 증가하면 식물체 기공이 더 넓어져. 이 휘발성 물질이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존은 식물체 잎사귀를 죽여버려요. 또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흡수원도 줄이고 기후변화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 기후변화하고 대기오염 물질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만 제가 설명하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극지방하고 적도지방의 온도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정답은 줄어듭니다. 우리 극지방의 그 농도가 그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요. 그 적도보다. 그러면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온도 차이가 작아져요. 작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극지방의 온도 차가운 공기하고 그 적도지방의 뜨거운 공기를 지구는 자연적으로 섞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섞어서 그 차이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자연의 어떤 이치인데 그 섞는 강도가 약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람이 약해집니다. 바람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기후 변화하고 그 우리 미세먼지 농도, 그러니까 풍속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잘 아시다시피 풍속이 약하면 그 통풍 효과가 적어져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있는데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되는 방향이냐? 풍속은 낮아지고 미세먼지는 높아지는 방향. 이 방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기후 변화에 의해서 대기오염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과학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뒷부분에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우리 일반 우리 청중께서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그리고 한번 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대기오염 물질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